네, 아이의 ADHD 진단, 그리고 그 약물 치료 앞에서 고민이 깊으실 당신을 위해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연승 한의사의 글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ADHD가 뭐다, 치료법이 뭐다 이런 나열이 아니라요. 그 진단명이 갖는 의미부터 시작해서 역사적 배경, 또 다양한 접근법까지 좀 본질을 함께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가 ADHD 진단을 받으면 부모님은 정말 당연히 불안하고 또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럼요. 하지만 그 진단명, 그 너머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ADHD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지, 또 우리 사회는 이걸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이런 거 좀 같이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당신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또 새로운 관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좀 산만하다, 충동적이다 이런 주변의 말들에서 불안감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결국 병원에서 진단서를 딱 받게 되는 순간 와, 정말 우리 아이는 이제 다른 걸까? 약을 꼭 써야만 하나? 이런 무거운 질문들이 마음을 막 누르죠. 네, 맞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춰서 이 ADHD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사실 ADHD랑 비슷한 증상에 대한 인식은 꽤 오래됐어요. 저기 1798년에 알렉산더 크릭톤이라는 사람은 이걸 질병이 아니라 기질의 문제로 봤거든요. 기질이요? 병이 아니라? 네, 그러다가 1902년에 조지 스틸이라는 사람이 도덕적 통제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질병이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들어서기 시작했죠. 근데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1937년 찰스 브래들리의 발견이었어요. 네네. 최현성 한의사의 글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짚더라고요. 원래는 두통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 그 벤제드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우연히 아이들 행동을 좀 차분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 거죠. 그러자 이 약이 효과를 보이는 어떤 특정 상태가 있구나 하는 식으로 뭐랄까 질병 개념이 구체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의 효과가 먼저 발견되고 거기에 맞춰서 질병이 정의된, 약간 주객이 전도된 그런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ADHD라는 이 공식 명칭 자체도 1980년대 와서야 확립된 거고요. 생각보다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요. 맞습니다. 미셸 푸카 같은 사상가는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의료라는 게 때로는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질병으로 이렇게 딱 규정하는 그런 권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권력작용이요. 네. 실제로 ADHD 진단율이 높아진 시기를 보면요. 아이들이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더 오래 앉아 있어야 하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규율이나 효율성이 엄청 강조되던 그런 시대적 배경과 딱 맞물려요. 그렇군요. 이게 물론 순수한 신경학적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틀과 아이가 가진 고유한 기질 사이의 부조화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성찰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메틸페니데이 계열 약물이 아이를 좀 차분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분명히 알려져 있잖아요. 네, 효과는 보고되고 있죠. 하지만 이게 과연 근본적인 치유인가? 아니면 그냥 교실 같은 특정 환경에 아이를 맞추도록 돕는 그런 수단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약물은 주로 그 도파민 신경회로에 작용해서 당장의 충동성이나 과잉 행동 조절에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뇌 발달 자체를 이끌어주기보다는 증상을 그냥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대증요법에 가까울 수 있다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임시방편일 수 있다. 네. 아이의 어떤 내적인 성장 기회를 혹시 약물로 가리는 건 아닌지 그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보면 학교 생활이나 이런 데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이 너무 크니까요. 그럴 때 약이 당장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효과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특히 한의학적 접근은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당연히 고려해야죠. 약물은 단기적인 효과 면에서는 분명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적인 접근은 관점 자체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ADHD를 단순히 조절 실패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몸 전체의 어떤 생리적인 리듬, 예를 들면 수면 패턴이라든지 소화 상태, 또 감정과 신체 움직임의 흐름, 이런 것들이 깨진 부조화 상태로 이해를 하거든요. 아, 몸 전체의 부조화? 네. 그래서 접근법도 달라요. 행동을 억누르기보다는 아예 정신적인 또 감정적인 안정을 돕고 몸의 전반적인 에너지 순환,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요. 뇌와 몸 전체의 자연스러운 리듬 회복을 목표로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기혈 순환이나 리듬 회복이라는 게 실제로 아이에게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한약 처방 같은 경우는 신경계의 어떤 과민성을 좀 조절해주거나 아니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침 치료는 예민해진 감각이나 정서 상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아이의 몸과 마음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서 안정될 수 있도록 내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아, 내부 환경을 조성한다. 네. 예를 들어 소화가 잘 되고 잠을 푹 자게 되면 아이 짜증이나 산만함이 줄어드는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 전체의 조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식이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아이 본연의 기질을 존중하면서 건강한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그런 접근입니다. 네, 오늘 ADHD 진단을 둘러싼 부모님의 마음에서 출발해서 그 진단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짚어봤고요. 또 약물 치료에 대한 여러 질문들, 그리고 한의학적인 관점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네. 최현승 한의사의 글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처럼 이 ADHD 진단이라는 게 아이에게 어떤 결함이 있다는 낙인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기능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조율은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가 가진 고유한 가능성까지 억눌러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한의학적 접근처럼 아이의 기질을 어떤 문제로 보고 지우려고만 하기보다는 그 기질이 아이의 삶 속에서 좀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조용한 집중력이나 규율 준수 이런 것보다 엉뚱한 상상력이라든지 끊임없는 탐구심 같은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랬다면 과연 우리는 이 ADHD 성향의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